자, 이제 은행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또 금리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또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연결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과장님가 볼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입니다. 고개를 드는 금리. 그렇습니다. 나스닥의 차익과 하락 축소 이렇게 얘기를 다 이렇게 모아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은행권에 대한 이슈가 일단락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금리에 대한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는 네네. 이런 부분이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금리에 대한 인상폭 자체가 채권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 그렇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음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럼 5월 FOMC에서는 어떻게 그쵸. 할까? 라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분분합니다. 뭐 5월 달에 동결을 해야 되는 것이 더욱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네.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bp를 계속 가는 것이 맞다. 마지막 25bp.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동결 쪽이 조금 더 우세해요. 근데 팽팽합니다. 네, 거의 차이는 없는데 그날의 은행권 이슈가 조금 더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동결 쪽으로 분위기가 하고. 조금 더 쏠리게 될 거고 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이번 주 금요일 또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거기서에 대한 이 수치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25bp 쪽으로 가게 네. 되는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따라서 반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견조하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차익이 나올 차익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인베스코에서는 이제 이틀 연속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 시장은 에너지나 산업과 같은 경제적으로 더 민감한 섹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술주는 종종 금리가 오를 때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뭐 자연스러운 차익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해도권에 시달리고 있는 영역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주도주였던 부분에서는 숨고르기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세의 반전이거나 주도주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뭐 일부 나스닥 주춤거리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밸런스에서는 나스닥이 사실 연초 관련돼서 S&P 500 지수가 한 4% 남짓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네. 나스닥은 그에 비해서 13% 정도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강하네요. 네, 그만큼 아웃퍼폼을 했는데 아웃퍼폼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도 네. 더욱더 많은 부분 늘어났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과도한 측면까지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팬데믹에서 이제 가장 고점의 랠리를 보였던 수준의 프리미엄이 이 S&P 500 대비 한 48% 정도였었는데 현재 구간이 44%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다는 점. 거의 다 왔다. 네, 그 점은 결국은 나스닥이 많은 부분 지금 과도하게 올라와 있을 테니까 일부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월가의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균형 잡힌 이러한 지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의 최근 흐름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은행권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종목 자체가 약간의 좀 차별화 장세, 대형주 쪽에서도 엇갈렸고 중소형 쪽에서도 엇갈렸는데 뭐 앞서서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했던 종목이 조금 더 깊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은행주 쪽은 어땠습니까? 은행주도 여전히 하락이 나왔어요. 사실 뭐 장 초반 상승 조금 나올 수 있었었는데
이 은행 관련돼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서 그런 네네. 부분이 전반적으로 중소형 은행주 쪽은 좋지 못했던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나마 이제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낙폭 축소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뭐 약 강보합 정도까지 올라오는 이러한 부분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우리는 은행 시스템 상태를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규모의 기관의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규제를 더욱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이 연준이 은행 관련 보고서가 5월 1일 날 발표할 계획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만큼이나 은행 관련된 규제가 더욱더 많은 부분 나오게 될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여기서 은행 관련된 규제가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신용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투자 자산에 대한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규제가 좀, 이제 네, 더 많이 제한이 나오게 될 많죠. 거고 네, 이 은행 자본금에 대한 확충을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이 늘리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신용 창출을 이제 줄어들게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과 함께 경기 침체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힌트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느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시키는 정책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은행에 대한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결국은 규제로서 다스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그렇군요. 되면서 예. 뭐 전반적으로 이 은행 관련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은행 사태 이후에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 결국에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의 흐름이 약간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타이틀로 다른 건 금리 인상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형 IT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면 중립이죠, 뭐. 그래서 사실. 거의 안 흔들린 거라고 볼 수 네, 있다고 하는데. 거의 예. 뭐 지금까지 이 정도 탄탄하게 움직였는데 뭐 1% 남짓한 혹은 1%도 안 되는 이런 하락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립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이제 반독점 관련돼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예. 조금 더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립이었었고요. 애플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과 뉴스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애플이 이제 이 애플 페이 레이터를 이제 공개를 했던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 BNPL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국내에서는 워낙 신용카드라든지 할부라든지 이런 개념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쵸. 관계가 없기는 할 텐데 네. 미국에서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상당히 그 한 1, 2년 전에 이 센세이셔널한 부분이었었고 이것이 이제 애플이 도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예. 상당히 뭐 파장이 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사실 그 관련돼서 어퍼몰딩스가 대표적인 종목이었었는데 네. 당연히 애플이 이 시장에 타격 진출을 하게 받았겠네요. 되면은 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한 7%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클레이즈가 이제 애플 관련된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어땠습니까? 이 애플이 서비스 사업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매출의 네. 28%가 이 광고와 트래픽 인수 비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애플의 광고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90%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애플이 광고를 게재하는 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전망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이 트래픽 인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이제 알파벳에 구글이 탑재가 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구글이 탑재되는 것에서 구글이 사실상 이런 트래픽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애플에게 지급을 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알파벳이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제 AI에 대한 이 검색 엔진에 관련돼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애플의 이 트래픽에 대한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런 비용을 많은 부분 낼 가능성이 상당히 앞으로도 높아진다라는 부분이 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었었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앞으로도 애플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챗 GPT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애플 쪽에 이런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려는 또
구글의 움직임까지도 연결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체크해 보겠는데요. 반도체도 뭐랄까요, 제조 쪽에선 혼조긴 한데 하락폭이 조금 더 깊었다? 약간 그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했던 날이에요, 사실은. 마이크론 때문에. 네, 마이크론 때문이죠, 사실은. 음. 뭐 오늘 보게 되면은 반도체 섹터 역시나 약보합 정도로 예. 끝나는 부분이 있었었고 중간중간 빨간불이 있었던 게 눈에 띄었던 건 인텔 아, 그리고 그렇죠. 온셈이 온셈. 이 정도가 이제 빨간불을 켰던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나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것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었었는데 네.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덤덤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급락은 안 나왔잖아요.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85% 정도 하락을 했었었는데 이 시간에서는 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진행 전까지 1% 정도가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 넘게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은 약밥 정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왔다 있는데 갔다 하네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 실적 발표 전에 CT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지가 향후 마이크론의 투자의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대한 사례를 보게 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난 이후부터 저점을 형성하게 되고 그때부터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결국 한번 더. 만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 실적에서 나오게 되면은 네. 여기서부터는 메모리 업황에 그렇죠. 대한 네. 접점을 찍고 결국 하반기 때 업황 반등과 함께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CT에서는 실적 발표 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었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하단 정도에 부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 대비 훨씬 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둘 다. 컨센서스가 EPS가 0.62달러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1.91달러 정도의 손실을 기록을 했거든요. 더 컸네요. 그런 부분이 역시나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이었었고요. 네. 디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낸드 관련돼서 이 빅그로스는 10% 중반 혹은 이제 5%대에서 하이 싱글 정도의 빅그로스가 일어난 부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겠을 때는 20%가 넘는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결국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이었을 텐데 그 두 가지가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실상 EPS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었는데 결국은 2분기 때는 어떨 것이냐. 이게 상당히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거잖아요. 바닥이냐. 예, 2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는 조금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EPS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은 EPS를 이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1.65에서 1.51달러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될 것이다. 네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분기보다는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 폭 자체가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또 컨센서스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보다는 역시나 하회를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다소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나쁜 거 알고 있었으니까 뭐 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 정도로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중립 이상의 의견이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시간의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마이크론이 뭐 삼성전자가 무상으로 장비에 대한 대여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도 조금 이슈가 있었던 부분은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일 가능성이 있게 될 것 같고요. 만약 오늘 하이닉스가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소부장에서도 원QS라든지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이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상 이제 좀 짧게만 들어볼 텐데, 유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리튬,
그리고 항공, 보잉과 관련된 내용 세 가지를 좀 준비해 줬습니다. 어떠한 내용들로 좀 볼까요? 전반적으로 빅테크라는 기술 쪽이 약하다 보니까 그 외의 쪽으로 이제 수급이 퍼졌다라고 정도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가도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 월가에서는 유가가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70불대인데 80불에서 90불대 사이를 이제 이 상승이 되게 되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옥시덴트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추가적으로 지분 매입을 하게 되면서 네. 더욱더 이 상승폭 자체가 가팔랐다. 이 정도로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버말 같은 경우에는 0.85%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엘버말이 호주에 있는 리튬 광산업체를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리튬 광산업체가 이런 인수 제의를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수 제의의 거절에 대한 기저에 있는 것이 엘버말이 결국은 더욱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기대감 때문이다. 몸값 라고 올리기군요.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이 리튬 아메리카라든지 그 기타의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네요. 4에서 8%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도 오늘 2차 전지에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더욱더 변동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변동성을 이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보잉이 한 2%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 지금 의견이 나오는 것이 항공 여객 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여객기 공급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를 따라서 2023년에서 24년까지 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기회를 이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기를 만들고 있는 보잉이 2%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네. 스프리트 에어로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6.4%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어떠한 매력으로 볼까요? 보잉 보셨습니다. 네, 보잉 쪽에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기 예. 부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TRO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본업에서 강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면은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UAM 관련돼서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게 돼요. 그에 따라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탄탄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가 프리미엄을 올려줄 수 있다. 이러한 이제 부분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일부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 고점 부분이 한 19,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해 보이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